같은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가족과 정말 친한 지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이제껏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연을 들으며 저는 위로도 받았고 공감도 했기에 제 이야기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40대 여자이고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지만 전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했던 결혼에 실패를 했고 전 남편과 이혼을 했거든요.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갈라서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게 된 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제 딸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1학년이죠. 남편에게는 딸아이가 1살이 되던 해에 소송을 걸었고 2살이 되던 해에 승소하면서 갈라섰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꽤 이쁜 얼굴을 가졌어요. 아직도 처녀 시절 몸무게를 유지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도 진심으로 임하고 있어요. 친정도 남부럽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엄청나게 유복한 환경이라 비싼 것들을 몸에 휘두르고 다닐 수준의 재력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아 하고 싶은 것과 배우고 싶은 것들은 다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 남자를 보는 눈이었지 싶어요.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면서 갈라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다정하고 자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아무도 남편의 선한 얼굴 뒤에 가려진 추악한 본 모습을 감히 예상하지 못했고 그뿐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허락 맡으려고 했을 때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유달리 오빠와 남동생이 반대했어요. 부모님도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시댁보다는 저희 집이 좀 더 경제적으로나 노후에 대한 대비로나 여유로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를 가르치셨던 사람이었고 아버지 또한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친정은 노후 대비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편에 속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지고 있는 빚도 없었고요. 전 항상 그런 저희 집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희 집이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댁은 가난했습니다. 일단 살고 계시던 빌라도 반전세로 살고 계셨고 가지고 있으신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노후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 넉넉한 월급을 받게 되어 그 덕을 조금 보는 그런 집안이었죠. 쉽게 말하자면 남편이 가장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에 남편은 술을 마시면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인 처지를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다가 한탄을 하는 것 같다가 저를 부러워하는 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고 저희 오빠와 남동생 또한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 점과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3남매에게 물려줄 재산도 있는 점과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 점까지 그냥 제가 가진 것들과 저희 가족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못나 보이는 질투심이었죠. 남편은 항상 술에 취하면 그런 말들을 입에 담았고
자신을 자조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노후 대비도 되지 않아 당장도 버거워하고 있고 자신이 가장이어야 되는 현실도 싫어했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야 해서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던 자신의 청춘이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항상 참아야 했고 포기해야 했고 그랬던 자신을 너무 가엽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전 적어도 그런 걱정 없이 하고픈 것을 했고 먹고픈 것을 먹었다고요. 저는 당시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미워 보이거나 없어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러웠고 이 사람 옆에서 평생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죠.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은 귀하게 기른 딸, 동생, 누나를 고생시키기 싫다는 이유로 결사 반대를 외쳤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희 남편이 정말 열심히 가족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도 남편의 성품, 그거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겨우 허락했죠. 그렇게 어렵게 허락을 받아 만든 제 가정이라 무척이나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모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제 명의로 시작해야 하는 신혼이었지만 작게 시작해서 불려나가자고 의욕을 다지는 남편 덕에 걱정도 없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정말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고 그게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딸아이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아이를 위해 일을 그만뒀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아기 시절은 무척이나 빨리 지나가니까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돈에 얽매이지 않아도 여유로웠거든요. 저는 아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걸 즐겨 했어요. 제 딸은 꽃을 구경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행복해 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공원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임산부가 걸어오더라고요. 어머, 이뻐라 라고 저희 아이를 보자마자 탄성을 자아냈죠. 다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 저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곧 출산을 앞둔 여자가 제 아이를 이뻐하면 엄마로서 말을 걸게 되어 있어요. 어머, 지금 몇 개월이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 여자는 싹싹한 성격을 가졌고 우린 그렇게 함께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위치한 조리원이 좋다. 어느 쪽 병원에선 이 정도 가격이고 이쪽 병원에선 이 정도 가격이다. 출산할 때 뭐가 필요하다 등등 그 여자도 제게 많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곧 태어날 아이와 빨리 만나고 싶다고 자신의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는 여자의 모습에서 제가 딸아이를 만나기 직전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주민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바로 옆 라인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우린 자기소개를 했죠. 저보다 1살 많은 언니더라고요. 언니 동생 하며 그렇게 친분을 다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그 여자와 함께 산책을 거닐었고 차를 마셨으며 점심도 함께 했어요. 출산을 미리 축하한다고 아이의 네이도 비싸고 좋은 걸로 사서 한 벌 선물했고요. 남편도 제가 애착이 컸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 하게 되어서 많이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좋은 사람과 친구를 한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어요. 그 여자는 아들을 데리고 저는 딸을 데리고 함께 꽃 구경도 가고 밥도 먹으러 다녔어요.
그 여자도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둘도 없는 자매라고 봐도 믿을 정도로 친해졌죠. 점심을 먹는 도중 입고 있는 옷에 그 여자가 음식을 흘렸고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가 들고 온 천가방에도 음식이 묻은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 본인이 흘리면서 함께 더러워진 것 같더군요. 빠르게 물 세탁을 하면 될 것 같아 서둘러서 화장실에 가져다 주려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은 1인용 화장실이어서 노크를 하던 그 순간이었죠. 진수씨, 오늘은 집에 올 거예요? 노크를 하던 제 손은 멈칫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진수라는 이름은 제 남편의 이름이기도 했죠. 대화 내용을 더 들으려고 하던 바로 그때 테이블에 두고 온 저희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채로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딸을 달랬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부터 묘한 기시감이 절 찾아왔습니다. 불안하고 쎄한 느낌이었고 보통 이런 경우는 잘 들어맞더군요. 그 여자와 각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회상해보면 참 제 남편과 닮은 점이 많았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게다가 이름과 나이까지 말이에요. 네, 설마 했습니다. 티는 내지 않고 부랴부랴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제게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설거지는 자신의 몫이라며 팔을 걷어붙이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으니까 남편이 오늘 많이 힘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다고 괜시리 둘러대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잠에 들고 나서 한참 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적거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깨끗했어요. 증거가 있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체 삭제를 누른 것 마냥 제가 뒤져볼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외면하고 싶었지만 직감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지금 두 집 살림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요. 다음날 동이 트고 난 이후 제가 들고 있었던 비상금을 들고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직장 주소와 자동차 번호, 그렇게 간단한 인적사항만 알려줬는데도 무슨 요술을 부린 것인지 그날 저녁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 사진들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부디 아니길 바랬건만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았더군요. 제게 이야기해준 퇴근 시간과 2시간이나 차이가 나더군요. 퇴근길에 항상 들렸던 곳은 그 여자네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2시간을 보내고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한다고 가슴 아파했는데 말이에요. 출근 시간도 1시간이 빨랐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기도 하고 절 고생시키기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서 아침은 거른다고 했던 양반이 그 집에서 아침을 처먹는 건지 아침마다 그 집에 들려 1시간은 머물다가 출근을 하더군요. 제가 참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고작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남편이란 작자는 나를 이렇게 기만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까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여자가 상간녀인 줄도 몰랐고 말이에요.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그 곱절에 또 곱절은 한 듯 아주 크게 제게 그 당시에는 돌아왔어요. 눈이 돌아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먼저 알렸어요. 당연히 모든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이자 누나인 저 하나만 바라보는 그 성품을 보고 허락했던 결혼인데 그것조차 거짓이었단 사실을 알게 되니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분노만 했겠습니까? 전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 얘기하고 친정으로 내려왔고, 사람을 때려 죽어도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줄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당연히 뒷목 잡으셨고, 오빠랑 동생도 단단히 화가 났죠.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흥신소를 통하니 참 많은 증거들이 딸려 나오더군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거나 하는 사진들은 예사일 정도였으니까요. 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 진실되었던 방법으로 얻은 증거들이 아니었거든요.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진행이 되기도 했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실감할 정도였어요. 이혼 소장을 내고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린 순간 남편의 태도는 손바닥을 뒤집듯 아주 빠르고 쉽게 바뀌었습니다. 미안하다. 이혼은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협의이혼으로 바꿔달라고 말이에요.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법정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재판 과정 중 드러난 사실들 중에 일부는 그 여자는 상간녀가 되었단 것 정도였죠. 남편이고 상간녀고 바로 고소를 때렸습니다. 당연히 제 승소로 끝났어요. 꽤 큰 돈을 지불을 해야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게 그동안 돈 가지고 눈치 준 것들 되갚아주는 거라고, 복수라고, 정말 뚫린 입이라고 짓거렸어요. 그때 진짜 얼마나 커다란 상처가 되어 제 곁을 돌았는지 그 자식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이혼을 할 적에도 저는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는 것이 맞는지 한참이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곤 했어요. 저와 남편은 비록 헤어지지만 사랑의 결실로 낳은 딸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그런 제 생각을 비웃듯 칼같이 뒤돌아서 우리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와 재혼해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며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와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제게 바라는 것이 없다며 많던 위자료도 턱턱 내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딸아이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었고, 면접 교섭권은 바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딸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불은커녕 딸아이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저런 놈을 제 딸아이의 아버지로 둘 바엔 죽었다고 둘러대는 것이 백배천배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바닥을 쳤던 제 인생을 지금까지 겨우겨우 끌어올렸어요. 제 딸아이는 저를 닮아서 무척이나 이쁩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올 정도예요. 저는 SNS로 딸아이의 육아일기를 썼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제 딸아이에게 맞는 아기 옷들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좋았던 것인지 그것은 작은 규모지만 사업으로 발전했고, 이젠 한 달 수익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절대 아쉬운 입장이 아니었죠. 그런데 며칠 전 제게 남편이 연락을 해왔더군요. 잘 살고 있냐고, 이제 와서 많이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자신의 짝은 저뿐이라 하더군요. 사과가 분명했으나 그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사과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을 타이밍을 놓쳤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준 줄로 착각을 한 것인지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제게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를 버려가면서까지 만난 그 여자였지만,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뺑소니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크게 휘말렸으며, 응급수술을 하기 전 혈액이 양이 너무 부족해 수혈을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의 혈액형을 남편이 들은 것이었고, 아내를 달달 볶았더니 아내가 진실을 터놓았다 하더군요. 설마 싶어서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결과는 불일치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제게 하소연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늦었지만 미안했다고, 우리 딸아이의 얼굴을 봐서라도 다시 합치자고, 그렇게 오순도순 화목하게 잘 살자고 하는 개소리를 기어코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여자의 눈이 멀어 마누라를 내팽개치는 건, 그래, 그것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운명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면접 교섭권조차 그 여자가 아이를 만난다는 것이 싫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면접 교섭권을 사용하지도 않아 놓고 아이를 잘 키우자고 뻔뻔하게 내뱉는데 기가 차다 못해 황당했어요. 그건 저뿐만은 아니었는지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이제껏 면접 교섭권을 아이가 원하고 내가 불렀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요구하냐고 쏘아대었습니다. 전 그때 어렸던 여자가 아니고 이제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듣는 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쿨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찰거머리 같은 녀석은 제게 더욱더 매달리려고 애쓰는 듯합니다. 아마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제게 소송을 걸겠나 싶긴 한데 일단 뭐든 철저히 준비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다 풀어지지 않았던 제 복수가 이제 성공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놈이 지은 죄를 본인이 스스로 돌려받는 듯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더욱더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을 티끌이라도 이해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